지난 시간에 다뤘던 전환기 질병에 이어서 송아지의 건강 상태와 미래의 송아지가 만들어낼 유량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량으로 대표되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방식을 채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정액을 선별해서 수태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규소에게 주는 사료나 첨가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송아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계속 지내는 동안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젖소농가에서 송아지의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의 관리가 소홀한 이유는 이것이 당장 유량과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인식하는 송아지의 관리는 특별히 아프거나 죽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를 거쳐서 이후전 송아지의 관리가 실제적으로 유량으로 연결된다는 많은 결과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송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유량이 많이 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포인트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가 태어나서 초유를 먹는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송아지가 태어나서 초유를 4리터 먹는 것과 2리터 먹는 것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산차 때 이 두 송아지의 유량 차이는 1200kg 정도 됩니다. 2산, 3산을 거치면서 이 누적되는 유량의 수치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유전 체중입니다. 이유전 체중이 높을수록 유량이 높은데 이것은 질병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송아지가 아프다면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란 송아지는 결코 많은 유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온 스트레스입니다. 이 고온 스트레스는 송아지에 해당하는 고온 스트레스가 아니라 송아지를 임신한 어미소가 받는 고온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만약 임신 중에 어미소가 고온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흡수하는 능력,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송아지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초유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송아지에 있어서 초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송아지가 임신하고 분만 전까지는 태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게 되는데요. 소의 태반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체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미소의 초유로부터입니다. 송아지는 바로 태어나면 면역력이 바로 제로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초유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할 면역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막 태어난 송아지는 약 30% 제대로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유로부터 면역력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면 질병과 폐사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이의 경우에는 무균 상태에서 지내게 되고 깨끗한 환경에 지내게 돼서 특별히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송아지가 태어나서 지내는 환경은 항상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초유로부터 면역력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인 면역력을 획득한 송아지에 비해서 설사의 발생률은 1.5배, 호흡기는 1.8배, 그리고 폐사의 확률은 2배 높아집니다. 송아지가 초유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미소의 초유가 품질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미의 초유는 완벽하지만 송아지가 이것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미소의 초유가 품질이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적으로 소의 임신 기간은 9개월입니다. 그리고 1에서 7개월 동안은 송아지가 거의 자라지 않다가 분만 2달 전인 바로 7개월부터 송아지는 급격히 자라게 됩니다. 1에서 7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어미소는 특별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유지할 만한 에너지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7개월부터는 어미소의 에너지가 송아지를 키우는데 그리고 초유를 만드는데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자신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또 초유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송아지는 허약하게 태어나고 초유의 품질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더라도 젖소 목장에서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만을 했을 때의 소가 과비가 되면 대사성 질병이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신 후반에 너무 많은 사료를 주면 송아지가 너무 커져서 난산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물론 주제와 다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분만 후에 있어서 BCS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만 후기에 송아지를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BCS 관리는 반드시 임신 초기와 중기인 7개월 이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미소의 초유 품질이 낮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병원체와 여러 환경을 겪으면서 자신의 면역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동면역이라고 부릅니다. 능동면역이 완성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지만 능동면역이 완성되는 그 와중에도 가장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양질의 초유를 제대로 먹은 송아지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에 대한 위험이 낮습니다. 반면 이 기간에 초유를 통한 면역력을 획득하지 못한 송아지는 질병에 매우 걸릴 확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초유의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고 검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송아지의 질병이 많다고 하면 어미소의 초유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목장주의 입장에서는 빠르고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데요. 어미소의 초유 대신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말초유입니다. 분말초유는 일반적으로 질병이 없는 소를 선발해서 필요한 백신을 맞추고 초유의 성분을 검사한 후 이것이 적당한지 검사한 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미소의 초유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이 분말초유는 가장 적당한 제품입니다. 어미소의 초유의 품질이 충분하다면 이제 송아지가 이 초유를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산에 걸린 송아지는 나중에 많은 질병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분만을 겪는 그 상태에 따라서 과연 면역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태어나는 분만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가 아무런 인간의 도움도 필요 없이 태어나는 자연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가 조금이라도 송아지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움 없이는 절대 날 수 없는 난산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경우를 가지고 송아지가 면역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파악했을 때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실패 없이 면역력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조력분만의 경우에는 40%가 면역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고 난산의 경우에는 무려 65% 면역 획득에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난산이 걸리면 송아지가 아프다는 것은 분만이 지연될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이 결과치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조금 더 확장시켜 봐서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 분만 상태와 상관없이 분만 후 태어난 송아지의 입에 손가락을 넣고 빠는 힘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송아지가 손가락을 빠는 이 힘은 송아지의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손가락을 빠는 힘이 강한 것과 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분만한 형태와 상관없이 정상으로 분만한 소라고 하더라도 손가락을 빠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80% 면역력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고 조력분만과 난산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빠는 힘이 약한 경우 95% 이상 면역을 얻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송아지가 정상 분만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10분 후에 손가락을 빠는 힘이 약한 경우 무조건 초유를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송아지가 이렇게 빠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분만을 통해서 통증이나 무호흡 증상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냥 내버려 두고 젖병으로 초유를 먹이는 경우에는 충분한 초유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제 급여기입니다. 보통 어린 송아지에게 튜브를 꽂아서 초유를 먹인다는 것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난산에 걸리거나 이렇게 초유를 잘 못 바는 경우에는 강제 포유기를 통해서 초유를 먹여야지 이 송아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초유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은행 사업은 젖소에서 나온 초유나 전환유를 가지고 보관했다가 한우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우 농가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젖소 농가에게 있어서는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가 나서 처음 나오는 우유를 우리는 초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얀 우유, 즉 정상유를 우리는 우유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전환유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초유에서 정상 우유로 넘어가는 단계의 우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젖소 목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태어나서 한번 초유를 먹이면 됐고 나머지 전환유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유는 항체뿐만 아니라 송아지가 자랄 수 있는 성장 인자, 호르몬 등 그리고 지방, 굉장히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초유를 먹이고 전환유든 초유든 젖소 송아지에게 전부 주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제 초유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초유는 태어나서 최대한 빨리 먹이는 것이 좋고 6시간 이내에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장벽이 닫혀서 이 항체가 흡수가 안 된다고 많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초유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먹이고 6시간 후에 먹이고 12시간 후에 이렇게 먹이는 세 가지의 경우를 테스트해 본 결과 당연히 처음 바로 먹인 것이 가장 높은 항체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6시간, 12시간 이렇게 지연된 경우에도 충분히 높은 항체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초유는 계속적으로 먹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확장해서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초유를 먹이고 12시간 후에 다시 초유를 먹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초유를 한 번만 먹인 결과에 비교해서 약 1.5배 항체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초유는 많이 먹일수록 좋고 늦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 먹일수록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바로 항생제의 사용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가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농가에서 항생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질병들은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송아지 질병 중에 많다는 설사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 설사가 있는 경우에 젖소 농가에서 항생제를 쉽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반드시 알고 그때만 사용한다면 항생제 사용도 줄일 수 있고 송아지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의 분변이나 송아지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보고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생제를 사용해야 될 시기는 송아지의 체온이 기준입니다. 송아지의 체온이 39.4도가 넘는 그 순간에는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항생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고 또한 적당한 항생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해서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항생제는 마치 폭탄과 같은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이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유익한 균과 그렇지 않은 균을 전부 죽여서 송아지가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온 스트레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온 스트레스는 송아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송아지를 임신한 어미소에 관한 것입니다. 고온 스트레스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면 고온 스트레스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소의 체온은 심부 온도, 즉 몸 가운데 온도를 기준으로 39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가 고온 스트레스를 느끼는 온도는 생각보다 낮은 상온 25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소의 체온은 밖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외기 온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쉽게 열이 전달하게 됩니다. 외기 온도가 소의 체온보다 낮은 경우에는 쉽게 열이 전달돼서 몸을 식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소가 이 열을 방출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헉헉거린다 할지 아니면 땀을 흘려서 그 열을 빼는 그런 단순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은 소의 체온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밤은 일반적으로 낮보다는 많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기간에 소는 몸을 식힐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열대야와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밤에도 시원하지 않고 이 열이 계속 지속된다면 소는 이 체온을 식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온이 누적적으로 된 상태가 된다면 소는 고온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 경우 식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고온 스트레스를 느끼는 소가 식욕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바로 소화열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한두 시간 이내에 몸에서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체온이 높다고 판단하면 젖소의 몸에서 사료를 조금만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온 스트레스를 느끼는 소는 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송아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규소와 건유소에 드리는 그런 노력에 반의 반만이라도 송아지 관리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송아지가 커서 미래에 만들어내는 산유량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 밀크